숨겨진 진실을 파헤치는 J-파일입니다. 오늘도 한 편의 기록을 시작하겠습니다. (2006년) 겨울, 일본 혼슈의 서남부에 위치한 야마구치현 시모노세키시. 이 조용한 항구 도시에서 당시 교육계에 첫 발을 디딘 20대 초반의 여성 파견교사 한 명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출근하던 길에 납치된 것도 아니었고 집안에 침입 흔적이 남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누군가에게 위협을 받았다는 흔적도 없었죠. 하지만 그녀는 학교에도 나오지 않았고 휴대폰도 꺼진 채 그대로 실종됐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가출로 처리되던 이 사건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전개됐습니다. 그리고 17일 후 교사의 흔적은 시내에서 멀지 않은 한 가정집, 그 누구도 의심하지 않았던 학생의 집에서 발견됩니다. 그곳은 이미 감금과 폭행, 그리고 광기 어린 집착이 가득 찬 감옥이 되어 있었죠. 피해자는 교사, 가해자는 학부모. 둘은 학생을 매개로 한 학교 시스템의 양끝에 서 있던 존재였지만 그 균형이 무너졌을 때 얼마나 끔찍한 일이 벌어질 수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준 사건이었습니다. 오늘 J-파일에서는 야마구치 파견교사 감금살인 사건을 통해 일상에 숨어있던 비틀린 집착과 그 집착이 어디까지 인간을 무너뜨릴 수 있는지 그 전모를 긴장감 있게 하나하나 짚어가 보겠습니다. 2006년 10월, 피해 여성은 야마구치현 시모노세키 시내에 위치한 한 공립중학교에 파견교사로 부임했습니다. 당시 23세였던 그녀는 교육대학을 갓 졸업한 뒤 정식 임용을 기다리는 동안 파견 형태로 교직 경험을 쌓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그녀는 주로 2학년 학생들의 생활 지도를 맡았고 학생들과의 관계도 원만했다고 합니다. 학교 동료들은 그녀에 대해 성실하고 준비가 철저한 교사라는 평을 내렸습니다. 아이들과 눈을 맞추며 대화를 나누고 질문에는 빠짐없이 답해 주었으며 수업 외 시간에도 학부모 상담과 특별 활동을 적극적으로 맡아왔습니다. 하지만 이 시기 그녀를 둘러싼 환경은 그리 평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특히 한 부모와의 관계는 이후 사건의 방향을 결정짓는 단초가 되었습니다. 2학년 A반에 재학 중이던 한 남학생이 있었습니다. 그의 어머니, 당시 40대 초반의 여성은 학교 측에서도 민감한 대응이 필요한 학부모로 분류되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종종 교무실을 직접 찾았으며 자녀가 수업 중 불이익을 당했다거나 교우 관계에서 소외되고 있다는 점에 대해 항의하곤 했습니다. 문제는 그녀가 항의하는 방식이 감정적이고 때때로 폭력적인 언행을 동반한다는 점이었습니다. 담당 교사 외에도 생활지도부 교사, 심지어 교장에게까지 연락해 문제 제기를 하던 그녀의 행태는 교직원들에게 적잖은 부담이 되고 있었죠. 피해 교사는 이 학부모와의 상담 이후 심리적 압박을 호소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학교 내부 문건에는 공식적인 문제 제기는 없었지만 동료 교사들 사이에선 그녀가 이 학부모와의 접촉 후 눈물을 보였다는 이야기와 혼자 마주치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조심스러운 분위기가 돌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사건은 갑작스럽게 발생합니다. 2006년 12월 4일 월요일 아침, 피해 교사는 학교에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사전 연락도 지각 전화도 없었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건강 문제로 생각했던 동료들은 하루가 지나도 연락이 닿지 않자 불안을 느끼기 시작했죠. 그녀가 자취 중이던 원룸은 방문이 잠겨 있었고 현관 앞에는
전날 구입한 음식물 쓰레기가 버려지지 않은 채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방 안에는 미처 치우지 못한 컵라면 용기가 놓여 있었고, 테이블에는 다음 주 시간표와 수업 자료, 학생 지도 계획서가 정돈돼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중단된 상태로 남아있던 것이죠. 가족과 학교 측은 다음날 정식으로 실종 신고를 접수합니다. 하지만 경찰은 초반 수사에서 자발적인 가출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움직이게 됩니다. 사회 초년생이 겪는 스트레스, 과도한 업무, 혹은 대인관계 문제로 인해 자발적인 실종을 선택한 게 아니냐는 판단이었죠. 그러나 곧 이 판단은 바뀌게 됩니다. 경찰은 피해자의 생활 반경과 마지막 행적을 확인하기 위해 편의점 CCTV, 인근 상가의 방범 카메라 등을 확보합니다. 그 결과 12월 3일 밤 10시경 피해자가 혼자 편의점에서 음식을 구입하고 자취방으로 돌아가는 모습이 포착됩니다. 이후 외출한 흔적은 확인되지 않았고 휴대전화는 새벽 2시를 마지막으로 꺼졌습니다. 이 상황에서 침입 흔적이 없다는 점은 수사 방향을 바꾸게 만든 결정적인 요인이었습니다. 현관은 안쪽에 잠긴 상태였고 방 안에 외부 침입 흔적도 없었기 때문이죠. 경찰은 이 점을 근거로 피해자가 스스로 문을 열고 누군가를 맞이했을 가능성에 주목하게 됩니다. 즉, 피해자가 아는 사람에게 유인됐을 가능성, 혹은 스스로 따라 나섰을 가능성을 중심으로 조사망을 좁히기 시작한 겁니다. 이 과정에서 평소 교사와 자주 접촉한 인물들을 전수조사하게 되고 자연스럽게 문제의 학부모인 이마이 미호, 이름이 수면 위로 떠오르게 됩니다. 이마이 미호는 경찰 조사에 임하며 태연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자신이 피해자의 실종을 들은 뒤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고 아들과의 학업 문제로 최근에도 상의한 적이 있다고 설명했죠. 하지만 그녀의 진술과 주변 정황 사이에는 미묘한 어긋남이 있었습니다. 특히 12월 4일 새벽 시간, 그녀의 차량 블랙박스가 약 6시간 동안 기록되지 않았다는 점이 드러났습니다. 또한 인근 CCTV에서는 그녀가 집 앞에 무언가 큰 짐을 트렁크에 싣는 장면도 포착돼 있었죠. 이 시점으로 경찰은 실종 사건의 중심에 이마이 미호가 있다는 강한 확신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단서는 이웃 주민의 제보로부터 나왔습니다. 피해자가 실종된 지 2주가 지나가던 시점, 시모노세키시 시내 경찰서에 한 통의 신고 전화가 접수됩니다. 신고자는 피해자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 일반 시민이었죠. 그녀는 근처에 사는 주민으로 최근 며칠 동안 이웃집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린다고 말했습니다. 신고의 내용은 이랬습니다. 낮에는 조용하지만 밤이 되면 여성이 흐느끼는 소리나 비명처럼 들리는 소리가 방 안에서 새어나온다. 처음에는 텔레비전 소리려니 했지만 반복되다 보니 이상함을 느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그 소리가 들려오는 집이 바로 2학년 A반 학생의 집, 즉 이마이 미호의 자택이었습니다. 경찰은 즉각 행동에 나섭니다. 이미 이마이 미호를 실종 사건의 핵심 인물로 지목한 상태였던 만큼 즉각적으로 수색영장을 발부하고 12월 21일 아침 8시 그녀의 집에 강제 진입합니다. 현장에 도착한 수색팀은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내부 진입에 성공합니다. 문은 잠겨 있었지만 별다른 저항은 없었고 집 안은 평범한 단독주택의 구조를 하고 있었죠. 하지만 그 안방문을 열었을 때 모든 수사관이 동작을 멈췄습니다. 방 안은 침대와 가구들이 밀려나 있었고 가운데에는 낯선 매트리스와 담요가 쌓여 있었습니다. 그 위에는 움직이지 않는 한
여성의 몸이 누워 있었죠. 현장에서 발견된 여성은 바로 17일 전 실종됐던 후카야마 교사였습니다. 이미 숨은 멎은 상태였고 사망 추정 시점은 경찰의 판단에 따르면 이틀에서 사흘 전이었습니다. 즉, 실종된 후 2주 넘게 살아있었던 셈이었습니다. 그녀의 손목과 발목에 결박 자국이 깊게 남아있었고 몸 곳곳에는 타박상과 열상을 비롯한 다수의 외상이 남아있었습니다. 피부에는 반복된 폭행의 흔적이 있었으며 특히 어깨와 옆구리 부위에는 타박으로 인한 혈종이 형성돼 있었습니다. 구타, 고문, 그리고 심리적 압박이 동반된 장기 감금에 의심되는 상황이었죠. 현장에는 휴대용 녹음기와 다이어리, 그리고 의료용 도구까지 일부 발견되었으며 범행이 우발이 아닌 계획적이고 지속적인 형태였다는 정황이 차례로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집 안에 있던 이마이 미오는 수색 중 별다른 저항 없이 발견됩니다. 당시 경찰 조사에 따르면 그녀는 당황하거나 도망치려는 모습 없이 평온한 표정을 띠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그녀를 즉시 체포했고 구금 후 진행된 조사에서 자신이 피해 교사를 감금했던 사실을 인정하지만 그 행위가 자신의 아들을 위한 정당한 항의 과정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사건 이후 밝혀진 바에 따르면 이마이 미오는 피해 교사가 자신의 아들에게 차별적인 대우를 했다고 굳게 믿고 있었으며 이로 인해 아들의 자존감과 학업 능력이 떨어졌다는 생각에 집착하기 시작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문제는 그 주장이 객관적 증거나 다른 학부모들의 증언과는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이었습니다. 교무일지, 상담기록, 다른 교사들의 증언 어디에서도 피해 교사가 해당 학생을 차별하거나 배제했다는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마이 미오는 일정 기간 동안 피해 교사를 지속적으로 추적하고 감시했으며 사건 발생 전에는 피해자의 생활 반경을 파악하고 시간대별 동선을 메모해 놓은 것으로도 확인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우발적 범행이 아니었습니다. 이마이 미오는 범행을 위해 구체적인 준비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녀는 피해자의 자취방 출입구 비밀번호를 알아냈으며 범행 당일 새벽 피해자가 잠들어 있던 시간에 자택에 침입합니다. 정확한 방법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경찰은 그녀가 평소 피해자의 행동 패턴을 세심하게 분석해서 문 열림 시간과 경보 비활성화 등을 노렸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녀는 피해자를 차량에 실어 자신의 집으로 데려간 뒤 2층 방에 감금하고 이후 17일 동안 외부와 완전히 차단된 상태로 피해자를 고립시켰습니다. 이 기간 동안 피해자는 반복적으로 신문을 당했고 식사가 제한되거나 때로는 음식 없이 방치된 시간도 있었습니다. 사망 직전 피해자의 상태는 탈수, 저체온, 다발성 골절로 매우 심각했으며 의학적 처치가 조금만 일찍 이루어졌다면 생명을 구할 수 있었을 거라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이마이 미오가 범행을 저지른 가장 큰 이유는 자신의 아들이 교사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는 강한 확신 때문이었습니다. 그녀는 피해 교사가 아들의 성적을 의도적으로 낮게 책정했다거나 다른 학생들과의 갈등을 교사가 방치했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죠. 이러한 생각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왜곡되었고 결국 교사가 우리 아이의 인생을 망쳤다 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이후 피해 교사에 대한 강한 적개심을 품게 되었고 그 감정은 항의 수준을 넘어 징벌로 변해갔습니다. 심리 전문가들은 이마이 미오의 상태를 병적 집착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어떤 비판이나
논리적 반박도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주변 지인들의 의견조차 배척했습니다. 그녀는 이미 자신이 옳고 상대가 틀렸다는 결론을 먼저 내린 상태에서 그에 맞춰 모든 현실을 해석하고 있었던 셈이었습니다. 특히 피해 교사의 성실함과 학생들 사이의 평판이 좋았다는 점도 그녀의 왜곡된 신념을 자극했던 것으로 분석됩니다. 자신의 아이만 차별받고 있다고 믿었던 그녀에게 피해자의 평판은 오히려 모욕이자 분노의 이유였던 겁니다. 이마이 미호에 대한 정신 감정은 약 2개월에 걸쳐 진행됐습니다. 그녀가 계획적이고 일관된 행동을 보였고 범행 도구의 준비와 은폐 시도 그리고 수사 대응 방식 등을 고려했을 때 심신미약이나 심리 착란 상태로 보기엔 무리가 있다는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또한 감금 당시 피해자에게 심리적 공포를 조성하기 위해 일부러 방을 어둡게 유지하거나 식사를 제한하고 일정 시간마다 신문을 반복하는 등 일련의 행위들이 매우 조직적이고 계산적이라는 점도 지적됐습니다. 결국 검찰은 이마이 미호에게 감금치사, 상해치사, 납치 등의 혐의를 적용하여 최고 수위의 형사 책임을 물어 기소합니다. 이 사건의 재판은 전국적인 관심을 받았습니다. 학부모와 교사 사이의 갈등이 살인이라는 극단적인 결과로 이어졌다는 점, 피해자가 학교라는 공적 시스템에 대해서 일하다 희생되었다는 점에서 많은 국민들이 공분을 금치 못했죠. 피고인은 재판 과정에서도 아이를 위한 일이었다는 주장을 반복했습니다. 다만 피해자에게 물리적 위해를 가할 의도는 없었으며 당초에는 사과와 재발 방지를 위한 대화가 목적이었다고 항변했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범행 도구를 미리 준비하고 피해자를 오랜 기간 걸쳐 감시한 정황, 17일간 감금 상태로 방치하며 구호 조치를 전혀 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재판부의 판단에 결정적 영향을 미칩니다. 재판부는 다음과 같은 취지로 판결을 내립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인권을 무시하고 자신의 오해와 편견을 바탕으로 극단적인 범행을 저질렀다. 교사로서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던 피해자가 아무런 정당한 이유 없이 폭력과 고통 속에서 사망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극히 나쁘다. 범행 전후의 일관된 계획성, 도구의 준비, 증거인멸 시도 등은 피고인의 책임을 결코 가볍게 볼 수 없게 만든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이마이 미호에게 징역 18년형을 선고했습니다. 검찰이 구형한 20년형에 근접한 중형이 내려진 것입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한 명의 교사가 희생당한 사건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일본 전국의 학교 현장에서는 이런 일이 우리 학교에서도 벌어질 수 있다는 불안감이 확산됐습니다. 특히 학부모 클레임이라 불리는 민원, 항의, 협박 등 교사를 상대로 한 학부모의 무리한 요구가 점점 심화되던 시기였기에 이번 사건은 그 위험성을 적나라하게 드러난 사례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일부 교육위원회에서는 교사 개인과 학부모의 단독 상담을 금지하거나 상담 시 반드시 제3자를 동반하도록 지침을 바꾸는 등의 대응 조치를 취했습니다. 또한 교사의 정신 건강과 스트레스 관리, 내부 경고 시스템을 강화하려는 움직임도 활발해졌죠. 무엇보다도 사회적으로 큰 반항을 일으킨 건 교사가 더 이상 안전한 직업이 아니라는 인식이 퍼지기 시작했다는 점이었습니다. 후카야마 나오코, 그녀는 대학을 졸업하고 이제 막 교직에 발을 들인 신입교사였습니다. 오랜 시간 교육대학에서 성적 우수자로 인정받았고 주변 동료 교사들에게는 늘 아이들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선생님으로 불렸습니다. 자신의 교직 인생이 시작될 학교에 부임하게 되었다는 것만으로도 큰 의미를 느끼며 생활 지도안과 수업 자료를 손수 만들고 학생 한 명 한 명의 성향을 파악하려고 노력했던 교사였습니다.
사건 이후 그녀의 가족은 언론을 통해 조심스럽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신의 딸이 왜 그렇게 일을 당했는지, 어떻게 그런 고통 속에서 생을 마감해야 했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교사로서 자신의 일을 하다가 희생된 것이라는 점에 더할 나위 없이 가슴 아파했습니다. 후카야마 교사는 당시 계약이 끝나면 정식 임용고사에 도전할 계획이었고, 그에 맞춰 교생 실습 시절부터 모아놓은 참고 자료들과 학생 사례집을 정리하던 중이었습니다. 그녀의 자취방 책상에는 여전히 이름이 적힌 포스트잇, 학생 상담 스케줄표, 중간고사 피드백 자료가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그녀는 교사였고 학생을 위해 준비했고, 결국 그 일의 연장선에서 누군가의 왜곡된 감정에 희생됐던 것입니다. 이 사건은 처음에는 여성 교사 실종 사건으로 조용히 다뤄졌습니다. 하지만 실종 17일 만에 감금된 채 발견되었다는 보도가 나오자 전국 주요 언론이 일제히 이 사건을 일면에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학부모가 교사를 감금하여 사막에 이르게 한 사건은 일본 전역에 충격을 안겼습니다. 한 조간신문은 이렇게 썼습니다. 교육 현장에는 항상 긴장이 존재한다. 하지만 그 긴장이 고통과 죽음으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이번 사건은 단순한 교육 문제를 넘어 우리 사회 전체가 교사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되묻게 만든다. 보도 이후 교직원 노동조합과 교육부는 물론 일반 시민들 사이에서도 피해 교사를 추모하는 메시지가 이어졌습니다. 온라인에서는 내 아이 선생님도 이런 일을 겪고 있을까봐 걱정된다.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졌고, 일부 지역에서는 자체적으로 교사와 학부모의 대면 매뉴얼을 개정하는 움직임도 벌어졌습니다. 일본 교육 시스템이 안고 있는 구조적 문제를 드러낸 사건이기도 했습니다. 가해자는 왜 자신의 분노를 제어하지 못했는가? 피해 교사는 왜 도움을 요청했음에도 보호받지 못했는가? 이런 질문들이 재판 이후에도 계속 이어졌습니다. 물론 가해자의 책임은 분명합니다. 누구도 타인의 생명을 해할 권리는 없으며 그 행위는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사태를 방지하거나 초기 대응으로 막을 수 있었다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도 분명 존재합니다. 학교는 피해 교사의 경고를 감정적인 대응으로 넘기지 말았어야 했고, 문제 학부모에 대해 더욱 적극적인 개입을 했어야 했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일본의 여러 교육위원회는 교사 보호 정책을 재정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상담 시 교사 단독 응대를 제한하고 반드시 제3자가 배석하도록 지침을 개정, 학부모로부터 지속적인 클레임이나 괴롭힘이 발생할 경우 공식 대응팀을 통한 중재 실시, 교사 전용 한라인 운영 및 상담 지원 확대. 사건은 법적으로는 끝이 났습니다. 가해자는 유죄 판결을 받았고 형기를 복역 중입니다. 피해자는 이제 다시 돌아올 수 없는 이름이 되었고, 그녀의 가족은 삶의 일부를 영원히 잃어버렸습니다. 누군가가 타인을 향해 집착하고 그 집착이 오해와 편견을 넘어 행동으로 표출됐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우리 사회는 이 사건을 통해 목격한 것이죠. 그리고 가장 근본적인 질문이 남습니다. 우리는 지금도 어딘가에서 조용히 압박받고 있는 또 다른 교사들에게 제대로 된 보호와 신호 체계를 마련해주고 있는가? 이 사건은 한 사람의 광기만으로 설명될 수 없는 구조적인 무관심과 위험 신호를 그럴 수도 있지 하고 넘긴 태도의 집합체였습니다. 어쩌면 이 사건은 지금도 우리 주변 어딘가에서 조용히 반복되고 있는 신호의 연장일지도 모릅니다. J-파일은 앞으로도 사건 그 자체만이 아닌 그 안에 숨겨진 진실과 경고,
그리고 잊혀진 목소리들을 더 깊이 있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J파일 여기까지입니다. 청취해주셔서 감사합니다.